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6개월 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핵경제 병진 노선의 종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 밝힌 역사적 과업들이 빛나게 관철됐다는 것을,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사업이 완성돼 핵무기의 병기화가 완료됐다며 더 이상 추가 실험이 필요 없어진 만큼 오늘부터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부, 즉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의 핵실험장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라며 앞으로는 경제건설에 매진할 뜻임을 밝혔습니다.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건설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하고 적극 대화하겠다고 말해 북미 정상회담에도 적극 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모두 6차례 핵실험이 단행된 곳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장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건 비핵화 협상에 앞서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행보란 해석입니다.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중단을 공식화한 것도 이런 맥락의 선제적 조치로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북한의 이런 조치가 어디까지 갈 거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핵 동결에 대해 비핵화로 가는 입구라고 언급했는데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핵 동결로 가는 첫걸음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핵 폐기까지 과정이 워낙 긴 상황에 우선 동결의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차원의 발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IAEA 핵사찰과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을 순차적으로 수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 발표된 지 불과 1시간여 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북한과 전 세계에 아주 좋은 소식이자 큰 진전이라고 반겼습니다. 자신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기대하라고 추임새도 넣었습니다. 5시간 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올린 트윗에서도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따옴표를 쳐가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의 방북 당시 확인했다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공식 표명된 점과 이틀 전 결실이 없으면 회담장을 나와버리겠다는 자신의 언급에 북한이 호응한 모양새를 높이 산 겁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별도 입장 표명 없이 대통령의 트윗으로 가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에 해석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정상회담 주인공들이 직접 나서 상황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외신들도 놀라운 발표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 자체를 폐기한다고 밝힌 건 아니라는 신중론이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회담 시기와 장소를 둘러싼 보도도 보다 압축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중순을 제안했고 스위스 제네바, 싱가포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안철수 씨를 한번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물론 요즘에 꼭 해야 되나요, 안철수 얘기를? 우리가 웬만하면 아웃 오브 안중으로 하려고 했어요. 웬만하면 요즘에 너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는 말마다 이제는 거의 홍준표보다 더해요. 홍준표보다 더해. 심해요. 아니요, 홍준표는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요. 귀엽지요. 귀엽죠. 그 안에서 분탕질 치는 귀여운데. 엑스맨? 예, 엑스맨으로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철수는 미쳐가고 있어요. 아니 정말 미쳐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4월 16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갔다는 거예요. 모든 일정을 접고. 그런데 그날 일정이 그 당시 그날 일정을 하루 종일 소화했거든요. 이렇게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제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미침의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는 아직도 자기가 대선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문재인 대통령. 미쳤으니까. 이게 정신이 나갔어요. 제가 웬만하면 정치인들께 자유한국당 아니면 안 까는데 이 시대의 아픔, 고통인 것 같아. 이 사람을 이름을 들으면 마음이 아파. 왜 이렇게 미쳐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안철수가 가장 최근에 올린 SNS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나라를 발칵 뒤집은 정권 실세 김경수 의원의 여론 조작 개입 사건을 19대 대선 불법 여론 조작 게이트로 규정합니다.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이자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국민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선거권 행사에 혼란 초래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 쫄병들 사식은 넣어주고 있나? 내 말 일단 듣자고. 박근혜를 만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명박한테도 이렇게 평가한 적 없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들어오면서 당대표를 할 때 사실 건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까지도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이 와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드루킹 의혹에 괴념치 말라는 더불어진흥당. 아 진짜 아니 이 미친 거야. 이 정치권 자체를 개싸움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게 안철수예요. 이번 사건에 보니까 너무 가볍고 사실 저는 안철수는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심리치료를. 왜냐면 지금 서울시장 선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 19대 대선을 치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 대상이 나 같으면 서울시장 후보들을 공격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본인이 지금 이런 중앙 무대에 뛸 여지가 없어요. 어디 파주가갖고 기자회견하고 쪽팔리게 이거는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선 치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심리치료를 좀 받아보는 게 맞다. 굉장히 그래서, 불안하고요.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그러는. 예. 굉장히 지금 이건 정치라고 할 수 없어요. 오기, 아집, 몽리 뭐 이런 거가 아닌가. 이미 문재인의 트라우마를 벗어났어야 되거든요.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런 소리 하겠어요. 일단 자기는 대선에 진 게 좀 분해. 지금 보수 언론들이 이간질을 하느라고 어떤 걸 보도하고 있냐면은 경공모라고 하는 드루킹의 조직이 안철수가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안철수가 공동 1위 비슷하게 문재인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그 시점에 경공모가 작업을 해가지고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걸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퍼뜨리면서 자기 지지율이 다시 빠졌다라고. 안철수 지지가 출마 선언하고 나서 꾸준히 올라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MB 아바타라는 공작, 온라인상의 공작이 시작되고 나니까 안철수 본인의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중앙일보 등이 보도를 합니다. 거기를 보고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쳤죠. 자기가 생각하는 건 그거지. 문재인 당시 후보의 지령을 받은 김경수가 경공모를 통해 가지고 MB 아바타라는 설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그게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본인이 대선 때 했던 문준영 씨 제보 조작 사건 같은 거는 완전히 지워진 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자기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MB 아바타라는 네이밍은요. 가장 처음에 한 게 박사모들이 하는 넉검수라는 팟캐스트에서 제일 처음 네이밍을 했어요. 박사모들이 한 겁니다. 넉검수. 그리고요. 드루킹이 퍼뜨려서 광범위하게 넘어간 거 아닙니다. 일부 알만한 사람들만 알다가 전 국민이 알게 된 거는요. 토론에 나와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거 해서 전 국민이 알게 된 거예요. 안철수의 논리에 의하면 드루킹이라고 하는 조직은요. 국정원 사이버사 등이 총망라된 그 조직보다 훨씬 큰 조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몰랐던 다수의 국민들한테 갑철수, MB 아바타를 각인시켜준 정말 모자란 토론이었다고. 그럼요. 자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셀프 디스하면서 전 국민이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녹화 방송으로라도 전 국민이 봤다고 봐야 되는데 전 국민 앞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전 국민은 아, 제가 MB 아바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 자체가 안철수가 갖고 있는 정치적 한계, 갖고 있는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MB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의 정치인이란 자가 이런 폐륜적인 정부를 향해 쓴소리 한마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MB 아바타가 아니냐라고 또는
당시 문재인 의원이었죠. 의원한테만 쓴소리하고 싸우기만 하고 말글 질투심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야당의 보던의 임무, 집권 세력들에 대한 패륜 또는 부패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들은 계급적 연대나 또는 유산자의 계급적 연대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의 계급적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그것이 MB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국민적 의심이 난 상태에서 아까 명종님이 얘기한 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한 거 온 국민이 다 알아버리는 그렇죠. 저 시골 할머니까지 다 알아버리는 꼴이 된 거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무슨 뭐 드루킹 뭐 좋아요 몇만 개 눌렀다고 이게 다 알려집니까? 저는 아예 댓글 안 보거든요.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정말 모자라다고 느끼는 건 진짜 이런 부분이거든요. 문준용 씨 사건 한번 볼까요? 안철수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 이준서, 평당원이라고 하는 뭐 청년위원장인가 했던 이유미, 이런 사람들이 문준용 씨 제보에 대해서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 측근들에 의해서 공호를 하죠. 끝까지. 이런 게 조작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댓글 달기를 지시했다라든지 종용했다라든지 객관적 증거가 나온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허위사실품입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앞에까지 몰려가가지고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사진도 안 찍었어요. 역겨워서. 지금 현재는 의혹일 뿐이고요. 정치권에는 드루킹이 아니라도 이런 식의 정치, 브로커, 사기꾼들이 많아요. 널렸죠. 예를 들면 한번 의혹 제기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준용 씨에 관련한 제보 조사 사건 다시 한번 와볼게요. 문준용 씨가 이러이러한 제보가 있어서 문준용 씨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불을 지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댓글 조작 안 했겠습니까? 그 사이에 브로커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걸 퍼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업들을 했겠냐고요. 이런 사건은 자신들을 돌아본 뒤에 가끔은 자유한국당한테 이런 따끔한 말도 해야 됩니다. 니들은 어마어마한 국가 권력이 동원돼서 댓글 작업했지. 우리도 제보 조작 사건에 아픔이 있는데 이런 걸 통틀었을 때 지금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개헌에 매진한다거나 깨끗한 선거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인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안철수가 그런 대응을 한다면 사람들은 안철수 좋게 봐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는 어떠한 짓을 해도 좋게 못 봐요. 정치 안 하는 것이 가장 그나마 6%대라도 유지하는 겁니다.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답을. 절대 정치하면 안 돼요. 본인은 내가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그 순간에 못했다. 지금 이 남 탓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문성근 대표가 생각이 나는데 블랙리스트로 한참 드라마나 영화에 못 나오시다가 그때 캐스팅했던 PD가 딱 요 순간에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캐스팅 결정을. 안철수가 토론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말한 순간 캐스팅을 결정하게 됐다. 맞았어요. 선거 끝났구나. 문재인 확실시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안철수는 지금 형무소에 계시는 그 자기 직계쫄병이 자기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문자 받았거든요. 그거 확인 안 했다가 우길래나? 문자도? 나도 확인 안 했으니까 나도 무죄야라고 우길래나? 제 핸드폰은 보좌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럴라나? 좀 하여간 이 안철수는요. 제가 증빙자료를 제시할게요. 2011년 12월 14일 날 녹검수 2회분에서 안철수는 MB 아바타라고 처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그 호위부대가 얘기한 거니까 경선 전에 대선 전에 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들. 안철수가 MB 아바타라는 꼭 아바타란 표현보다 이명박과 친분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국가기관에서도 같이 일을 했던 거고 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데 안철수 자체가 문재인 박근혜 등과 더불어서 18대 대선에 출마할 유력 후보들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문재인 당시 후보는 어쩌면 그 출마 자체가 늦게 결정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후보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친박 쪽에서는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를 죽여놨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친인 쪽 말고. 그렇다 보니까 안철수에 대한 공격이 무지막지했죠. 우리 쪽에서는 사실 안철수를 보호하려고 했었고 안철수라는 새로운 인물의 출현을 강하게 누르고 있었던 게 바로 친박 쪽인 건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친박 쪽이 제기하는 의혹, 그게 이명박의 도곡동 땅이 사실이 되는 것처럼 친박 쪽이 제기하는 의혹이 안철수에 대한 의혹도 맞네라고 서서히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시간적 어떤 그런들이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 앞에까지 와가지고 하는 말이라는 게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인재기영입위원장이다. 하나만 해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라고 하든지 인재 영입위원장이라고 하든지 진짜. 대선 후보라고 하든지. 근데 저는 안철수를 한때는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일부 이제 젊었을 때. 난 다 까먹었다. 네, 안타까운 게 그런 거야. 나는 한 번도 안 좋아해봤거든. 정치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랬었는데 어쨌든 정치를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좀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꼭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서민 정치, 민중 정치를 좀 배우고 남북 간 관계의 역사성도 좀 배우고 이런 전반적인 정치를 배울 시기에 너무 빨리 컸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이가 아직 있기 때문에 정치를 올바르게 배우면 되거든요. 제가 안철수가 정치판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철수 이름 듣기 자체도 귀찮아요. 이제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안철수 이름 대는 것도 지겨워요. 왜 그러냐면 그는 아무런 정치적인 캐릭터나 아젠다도 없고 정치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정치판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야 되는 것이 계속 잘하고 있는 사람을 흠집 잡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정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박근혜 같은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도대체 전 이해가 안 가요. 안철수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안철수가 다시 정치를 배워도요.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도 욕 안 합니다. 정치 신인이에요. 안철수는. 그가 서울대 나오거나 의사였다고 모든 걸 다 안다라고 한다면 착각이고요. 그 측근들이 뭐라고 하는지 너무 독선적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모든 걸 다 해봤으니까 내가 아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뭘 알아? 후보 사퇴를 할 때도 캠프랑 전혀 상의하지 않고 그만두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아니, 제 자리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야. 답답해요. 최소한 사람의 양심이 있다면요. 후보의 아들에 관련된 가짜 제보를 갖고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했던 바로 이분은 빚을 진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물론 뭐 이준서나 이유미가 처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가 잘못한 것부터 반성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자기는 전혀 이런 거 한 적이 없다는 듯이 공격해대는 모습 보니까 또 가증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 있어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는 또 여러분들 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공격을 해야 그게 먹히지. 홍준표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이제는 기자들의 놀잇감이에요. 안철수는. 갖고 놀고 있어요. 재밌어요. 정말 창피하는 줄 알고요. 다시 정치를 배우셔도 늦지 않을 나이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정치를 정상적으로 배우십시오.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지 보십시오. 공무원 노조가 누가 대화해 줬습니까? 직접 시민사회 수석들이나 그 행정관들이 와서 직접 농성장에 와서 단식장에 와서 같이 얘기를 듣고 가잖아요. 장관도 와서 1인 시위 같이 해주잖아요. 이런 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배워야. 해주고 안 해주고는 다음 문제야. 신비 복직 시켜주고 안 시키고는 다음 문제라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청와대 문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철수도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고 뭐가 아픈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정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고뇌하고 고심하는 정치인. 씨알 데 없이 있잖아. 홍준표가 한 거 따라하지 말고 제발 좀.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안철수. 젊으니까. 지금 드루킹 사태, 김기식은 이제 아젠다로는 이제 흘러가버린 느낌이고요. 오늘 이 시점은. 이게 건수만 보이면 무조건 달겨들어서 물어뜯는 정치 문화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불법 선거에 이렇게 규정해서 그거를 공격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뜻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짜로 불법인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라고 SNS로 지들만큼이나 공부를 하는 시대예요. 더 똑똑합니다. 기사가 이상하면 다른 검색을 통해서 일반 네티즌들을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의견이 있는가도 뒤져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기자한테 직접 항의까지 합니다. 요즘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부정선거다. 안철수가 최대 피해자다. 이것은 제2의 댓글 공작이다.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다고 해서 안 먹히죠.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는 깨끗한 정치 세력이 하면 그나마 좀 먹힐까요? 자격 없는 자들이 보복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논쟁화 시켜놓으면 물론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빠질 수는 있지만 당신네들 지지율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치를 후지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뽐나게 하자는 거죠. 정치. 그렇죠. 그리고 윈윈으로 가십시오. 제발 있잖아요. 안철수 건이니까 이게. 안철수가 잘못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잘한 건 잘한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거든요. 잘한 것도 못한다. 못한 것도 못한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 배운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정치 배우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뭐 잘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으네. 정말
안 좋아요. 진짜 오늘 방송은요. 신비님 잘하셨고요. 배고프신데. 배고파. 명정님 감기 걸렸는데 정말 잘하셨고요. 마차님도 아무 말 없었지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좀 기분이 좋잖아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항상 있으면 전제만으로도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팟캐스트 최고의 비인. 저 외모들이 좀 하지 말라고 했지. 진짜 예쁜데 뭐. 며칠 굶더니 버린 게 없죠 지금. 자, 삼겹살 먹으러 가자. 여러분 신비를 믿지 마십시오. 삼겹살 먹고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예, 김현희는 가짜다. 방송 횟수로는 이제 11번째 되겠네요. 신성국 신부님. 네. 재밌는 걸 갖고 오셨어요. 네, 저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방송한다고 해서 오늘 오전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비디오 방송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라디오예요. 파나소닉 라디오. 사이즈로만 따지면은 제가 쓰고 있는 V30 핸드폰과 일단 면적은 비슷한데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말하면 정말 고급 라디오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지금도 이 어르신들 요거 FM이나 AM 틀어놓고 등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스피커까지 달린 거. 소형 라디오. 사이즈는 그 정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담배값 2개 반 정도? 뭐 이런 그런 느낌 정도 되죠. 맞아요. 이건 되게 왜 구하신 거죠? 저희들이 이제 김현희가 수기라든지 아니면 진술서를 보면은 자기가 폭약을 칼 858기에다 설치하고 내렸다. 그래서 그 폭약이 그 시한 그 9시간 후에 터지도록 폭약 장치를 해놓고 그래서 내렸다. 그래서 그것이 폭파해서 이 칼 858기가 그 완전 폭파된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김현희가 말한 그 폭약을 어디다 넣는가 봤더니 이게 파나소닉 라디오, 이 우리가 휴대용 라디오. 그리고 이게 모델명도 그 수사 기록에 있거든요. 그게 RF082 아주 작은 라디오예요. 똑같은 거. 예, 똑같은 거죠. 이게 한국에서는 없어요. 제가 용산 전자상가에서 이거 구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부탁을 했어요. 일본 이게 일제니까 파나소닉. 그래서 아마 이거를 좀 구해봐라 할 때 이것이 오래된 구형이라 지금 이게 판매가 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이걸 구한다고 해놨더니 미국 사람이 이거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분이 구해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김현희의 그 진술이 폭약 진술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이 물건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됩니다. 여기다가 350g 컴포지션 4 고체 폭약을 집어넣고 그러고서 그래서 자기가 바그다드에서 이거를 설치하고 이제 그것을 맞췄다는데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입국 심사대에서 이거를 틀었다. 너 이거 왜 가져가냐? 여기에 배터리가 있고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틀어줬대요. 라디오가 작동되는 것을.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이걸 통과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라디오 안에는 고체 폭약 350g이 들어가질 않아요. 응? 여기에. 그러면 신부님 이 김현희한테 갖다 줘갖고 한번 열어보라 하면 좋겠어요. 350g을 가지고 가서 우리는 열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한번 열어보라고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을 그래서 해야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안기부가 수사 발표 당시에 컴포지션 4에 350g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부피가 두부 한 모로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눈에 보이는 지금 그 파나소닉 라이드는 두부 3분의 1 정도도 채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 김현희한테 여보라고 하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한 몰 다 넣고도 라디오가 작동됐다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김현희 말대로 하면 신관을 설치해야 돼요. 회로를. 그러면 회로는 설치될 수가 없대요. 그죠? 이 안에. 그러니까 이 김현희의 진술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내 손 안에 들어있는 이 파나소닉 라디오에서 다 들통이 났습니다. 350g을 그러니까 알맹이를 다 빼고 넣어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안 들어가죠. 심지어 라디오가 작동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방송에서 요즘에 칼기 방송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30년 후에 이런 게 밝혀질지 모르고 온갖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들이 대부분 다 거짓말인 상황. 국민을 우롱한 거잖아요. 31년 전에도 그 파나소닉 라이드를 구하기 힘들었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국정원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이런 엉터리 김현희의 진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마치 그것이 진실인 양 수사 발표를 했으니 이제 국정원이 제대로 수사했냐? 국정원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증거물 하나도 다 엉터리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 뭐 검찰이면 검찰 각종 정부 기관들의 TF가 적폐청산 하는데
칼기 사건만큼은 국정원 예전 과거 청산 이런 개념으로 다시 재조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다 거짓말인데 왜 정부는 끔찍 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도 김현희 씨도 재조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어떤 이 상황을 범인들이 아니라고 하시면 국정원 정보기관의 재세팅 차원에서라도 이 사건만큼은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거기에 그게 칼기 폭파 사건이 안 들어간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직도 저도 그건 미스테리예요. 명분은 있죠. 2007년에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2007년에 낸 당시의 종합보고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실제로 그 당시에 국정원장 이종찬 씨 같은 경우는 이걸 재조사하려고 메스를 들이댄 적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결국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들어가더라. 밖으로 이렇게 까발려지면 굉장히 뭔가 좀 상황이 힘든. 나라 망신이죠. 추정 한번 해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까발리는 순간에 굉장히 현 정부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덮어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영향이 안 됐다고 봅니다. 당시의 정권이. 예. 근데 저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습니다. 언젠간 드러나요. 위안부 할머니들 말이에요. 지금 계속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지금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마찬가지예요. 30년 지난 사건이면은 이제 유가족분들도 나이를 들어가시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상황을 미뤄야 되느냐 뭐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자, 제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당시에 교통부의 사고 조사에 관련돼 있는 조사에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는 이 주제로도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토론도 하셨죠. 이런 주제로. 네. 그러니까 당시 교통부, 현재 국토부죠. 네. 사고 조사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됐습니까? 거의 교통부 차원에서는 거의 이 조사에서 배제되는 거죠. 사실상. 맞습니다. 덜러리만 쓰고. 저희 가족들한테는 계속 자기들이 추색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계속 거짓말했어요. 교통부가.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교통부 차원에서 이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재조사할 수 있죠. 아, 충분히 해야죠. 국정원뿐만 아니라. 네. 아,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군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항공기 사고가 나면은 그 사고 조사에 주무 부서는 국토부 내에 철도 항공 조사 팀이 있습니다. 조사국. 거기에 또 나누어져서 국에서 또 나눠져요. 항공조사과가 있고. 조사 요새는 팀이라고 불러요. 항공조사팀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의 조사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문가 그룹들이 사고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는 모든 항공기 조사의 주무부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테러다. 항공기 사건인데 이런 테러 사건 이러면 이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항공기 사고 조사는 국토부 조사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테러 관련된 수사는 국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사건은 국토부가 완전히 빠지고 안기부가 모든 것을 다 총괄적으로 주도를 해버렸어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 발생과 동시에. 그럼요. 사고 조사는 무조건 국토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 그 질의를 했어요. 왜 이 사건에 이 조사를 이렇게 당신들이 책임지지 않았냐 그랬더니 안기부가 그 당시에 모든 컨트롤 타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교통부, 당시 교통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넘겨주면 모를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은 교통부에서 시작을 일단 해야 되는 건 맞죠. 왜냐하면 이게 테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항공기 결함일 수도 있고 운행의 어떤 잘못일 수도 있고 조정 미숙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안기부가 들어왔다면 모든 사건은 테러에 맞춰졌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아니 사고 발생 3일 뒤인 그 12월 2일 날 무지개 공장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이 북한의 테러로 규정했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이 사건을 끌어간 거죠. 항공기 사고가 나면은 일단은 국토부는 모든 사고의 원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기체 결함이냐, 이것이 어떤 동체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냐, 또 테러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이 마지막에 이제 그 사고를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어떤 폭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 국정원을 끌어들여서 야 테러 쪽으로도 한번 수사해봐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아예 애초부터 국토부는 일찍 개입을 못하고 안기부가 주도해서 테러라고 못 박아놓고 국토부에게 너희들은 따라와라. 테러에 맞춰서 모든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일단 최초의 순서가 당시 교통부가 점검으로 수집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집해야죠. 예. 그런데 그것에 완전히 배제돼 버리고 그냥 뭐 들리는 바선 거죠. 실제로 국정원이 당시 안기부가 전부 이 사건을 뭐 수색에서부터 수사 발표까지 모든 걸 주도해 버렸죠.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부처들이 갖고 있는 힘은 사실 미약했을 거예요. 주로 이제 정보기관들에 의해서 유지되던 정권이잖아요. 전두환 정권 정도. 군사정부였기 때문에. 교통부 그 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시작했다. 일단 그런 결론이고요.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은 이용한 거죠. 이 사건의 얼개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그 당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 나오죠. 무슨 사건이 났는데 지금이야 어떤 얼개로 김현희가 투입됐고 뭐 어떻게 덮었고 이런 느낌을 다 알지만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는 지금 당장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 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사고의 원인을 예단에 넣고 갔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고 조사의 기본 원칙에 비행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 그게 원칙이랍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 또 이념적인 그 편견 이것을 무조건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건은 그런 조사 원칙 자체가 무너졌어요. 바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 놓고 모든 상황을 그에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토부의 사고조사단은 그 사고 원칙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거기에 투입돼서 철저히 사고 원인이 뭔가를 다 분석해야 돼요. 그게 본래 민간 항공기구가 요구하는 사고 규정이거든요. 조사 규정이거든. 근데 이 사고는 그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천안함 사건 막 났을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북한이 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을 해요. 최초에.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한 게 아니냐는 사회적 분위기를 일단 그 당시에 이명박은 처음에는 그런 식의 대응을 잘 한 거죠. 네, 그래요. 어떤 원인인지 아직은 모른다. 네, 근데 갑자기 얼마 안 있다가 북한이 심지어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요. 그런 일부의 흐름이 있었어요. 북한의 어뢰를 맞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건 예단해서는 안 되고 특히 사고를 조사해야 될 주체인 정부가 그걸 예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시민들이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의 들은 풍어로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냐고 물을 수는 있지만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지금과도 완전히 달라서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정부가 예단한 대로 사건을 끌고 가다 보니 딴소리가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실제로 천안함 사건도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 있거든요. 천안함의 유족들의 100%는 군인들의 가족이잖아요. 병사로 간 군인이든 뭐 하사관이든 장교든 간에.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건 사고 원인을 예단해서 했던 바로 그런 사건이고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기 사고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본적인 규범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사고가 났으면 아무리 공중이라고 해도 그 공중에서 밑에 추락한 어떤 상황에 대한 현장 조사는 제대로 잘 됐습니까? 그게 완전히 파괴됐죠. 저희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쯤치 추락이 됐는 것, 폭파가 됐는 것,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 당시에도 어느 검는 애들이 그 교통부 직원이 계속 이제 브리핑을 하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했어요.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몇 마일에 가서 규명정이 있는 걸 찾아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디까지 수색을 나간다 이랬는데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냐 하니까 항상 우리들한테 얘기할 때 반경 얼마다. 그 정확한 위치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확한 위치 어디에 추락됐는 그거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미스테리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까 전 방송에서 자네가 발견된 적이 사실상 없지 않아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보통 사건이 나면 아무리 공중이라고 해도 중력에 의해서 사건 현장 그 주변에 흩어지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딱 특정할 수 있는 저는 공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주 먼 바다도 아니고 아마
대부분 항공기들이 그렇게 운항하잖아요. 바다를 끼고 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물에 추락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항공기 조작이 안 됐을 때 그 정상 궤도로 가고 뭐 기체가 이상이 있던가 이러면은 제일 바다 물에 착륙하는 게 제일 낫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기들도 보면은 그 운항 매뉴얼이랄까 지금 날아다니는 그 길이 대체적으로 보면 바다랑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지를 일방적으로 날아가는 경우는 없어서 항공기가 공중에서 어떤 사고가 난다고 하면 대부분 먼 바다가 아니고 연안 정도에서 터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건 정상 궤도로 네, 네. 그러니까 조중훈이가 산으로 가서 그 시간 보냈잖아요. 기체가 산속에 떨어진 것 같다고 뭐 주민이 신고가 들어왔다고. 아니 비행기에 주민 신고 들어왔다고 가는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무전교신이 됐고 어디서 무전교신이 됐다 보면은 그 무전교신 끊긴 데부터 바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따지지도 않고 주민이 누가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조중훈이가 산속에 가가지고 괜히 찾는 신용을 했고 그 기체는 그 다음에 다 자기들이 어떻게 치워버렸거나 그 못 찾게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아무것도 갖다 주지를 못했지. 그러니까 북한이 했건 누가 했건 간에 왜 잔해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을까가 더 궁금한 거예요. 만일에 이게 조작이 됐다면 그 기체가 있으면은 알 수 있대요. 어떻게 해가 폭파가 됐다, 뭐 됐다. 이게 시나리오를 맞출 수 다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잔해가 없고 아무것도 해야만 뭐 이 국민들한테는 그 당시도 잘 뭐 사회 분위기가 뭐 이 비행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그런 시대니까 얼마든지 자기들이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잔해가 나왔으면 저 전직 조종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돼가 폭파가 됐다 하는 그걸 그 잔해가 있으면 다 규명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당시 정부 사고조사단이 현장을 수색하러 갔어요. 근데 처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은 태국과 미얀마 그 사이에는 국경의 밀림지대로 갔어요. 거기서 한 7일 정도, 7일 정도 다 시간을 허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틀은 없으니까, 그다음에 없으니까 나머지 이틀은 이제 안다만해 바닷가 쪽에 가서 3일 하다가 다 철수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우리 정부 조사단은 방콕 시내에 있는 라자 호텔에 그냥 거기서 놀고 있었고 실제 산악 지역에 제보가 들어와서 산악 지역을 수색했던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태국 경찰 같은 우리나라 조사단은 수색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일주일 만에 해상 수색으로 옮겨가서 3일 만에 해상 철수해놨는데 3일 동안에 해상 수색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군용보트는 당시에 상선이 뭐 다곤 일어나는 거기 막 한국 국적선이나 의혹도 있지만 어쨌든 그 버마 상선이 우연히 그것을 수거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고 라디오에다가 폭약 넣었다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쓴 폭약이 다른 폭약일 경우엔 잔해가 발견되면 그게 증명돼 버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겼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들은 그 지금 파나소닉 라디오 정도의 양의 폭약으로는 그 비행기를 순식간에 날리지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 정도 폭약으로 그 큰 비행기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만약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때 김성전님도 한번 나오셨을 때 그래 최대한 뭐 최고의 폭약을 써서 비행기를 날렸다면 2개, 3개로 쪼개지는 정도지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다는 게 일반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조사단이 수색이나 조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사고가 나면은 그 잔해가 나올 때까지 수색 활동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 원인은 잔해에서 찾는 거거든요. 잔해를 통해서 찾는 건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9일 동안 조사단이 아무런 잔해를, 아무런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냥 철수해 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잔해가 발견됐다, 부유물이 떠 있다라는 통보가 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명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미 해군에 의한 잔해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버마 공군과 미군 피쓰레기 수색해서 그렇다면은 목격된 거죠. 이게 그 아이카오, 그러니까 이카오 규정에 의하면은 그럼 그걸 달려가야죠. 예, 이게 잔해가 발견되면 다시 수색을 가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본래 이게 사고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조사단은 딱 가서 9일 동안 수색하고 들어와서 다 이제 해체시켜요. 이제 선거에 이용했잖아요. 선거에 그러니까. 해갖고 이겼는데 김 의원님만 갖고 안 되니까. 공식적인 그거는 이유고 선거에는 그 공식적인 수색 기간이 12월 9일까지 하고 마쳐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 날 12월 10일부터 미군 P-30C 그 항공기가 2차례 목격 보고를 합니다. 네네. 다른 저 좀 떨어진 지역에서 네네. 그 이틀 이후 12월 12일 날 역시 미군 P-30C 그 비행기가 2차례 또 목격 보고를 합니다. 당일 날 미군만이 아니라 버마 공군 F-27이 또 2차례. 그러니까 10일 날 2차례, 12일 날 4차례. 총 6번 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지역에서 목격 보고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 그와 완전히 동부떨어진 한 250km 떨어진 연안바다에서 갑자기 구명보트가 버마 상선에서 수급되고 그 구명보트를 핑계로 모든 수색이 종료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1월 1일 날부터 그 앞서 6차례의 목격 보고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실제 부유물이 6차례 수거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바다에 떨어지던 소리예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실제 그 잔해가 발견됐다라고 얘기했죠. 실제 수거됐습니다. 그걸 우리의 수색단에서 수거된 것이 아니고 당시 버마 해군과 버마 어부들에 의해서 수거돼서 그럼 그게 정부로 인계됐어요? 예. 이전된 거죠. 그런데 그 구명보트는 감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국가수 감정에 들어가서 아무런 폭파한 적이 없다라는 그 감정 결과를 받았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2년 뒤에 90년에 김연희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한 달 정도, 한 보름, 20일 정도 앞두고 갑자기 태국 어부들에서 수거된 동체잔해라고 우리에게 인계받습니다. 그 부분도 국가수 감정 결과 아무런 폭파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구명보트와 이 동체잔해는 국가수 감정을 거치는데 아까 말했던 실제 6차례의 목격 보고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보름 동안 6차례에서 수거된 그 실제 잔해로 보는 그것은 국가수의 감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발견 장소는 제대로 언론에 보도하지 않고 마치 구명보트와 같이 그것만 얘기했어요. 구명보트와 같이 그 지역에서 뭐 수거한 것이냐 증거 목록에 쭉 나열해버린 그런 것이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조사 자체가. 폭파 흔적도 없다는데 폭파 흔적이 없으면 그건 뭘까요? 난 그것도 궁금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국정원이 이게 폭파 흔적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수사 발표와 맞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폐기시켜버려요. 숨겨야지. 그리고 잔해를 폐기시켜서는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찾은 거 없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진짜로 폭파가 됐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 시점쯤 되면은? 아까 6차례 부유물, 실제 부유물이 수거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먼저 발견돼서 폭파한 적이 없다고 했던 그것들은 사실은 858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 갖다 놓은 증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 지금 이게 폭약 전문가들과 항공기 전문가들, 특히 이 사건의 우리 사건을 자료를 다 분석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김연희가 그 선반 위에 자기가 앉았던 그 좌석 위에 그 선반 위에 이 폭약을 설치했다는 것은 거짓말로 이제 완전히 드러났고, 그러면 이 사건은 폭파라고 한다면 그 조종석 밑에 거기에 이제 화물칸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바로 밑에 화물칸이 있어요. 구조 신호도 못할 정도의 그 폭약이 들어갔다는 거죠. 화물칸에다가 상당량의 강력한 폭탄에서 그 폭약을 넣어서 거기서 엄청난 폭발을 시도했고, 그래서 조종사들이 그 교신을 못하도록 왜 조종사들이 교신하게 되면 그게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일체 교신을 못하도록 엄청난 폭약을 조종선 밑에다가 설치했다는 것이 항공기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추론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럼요. 그래서 이미 그러한 얘기들이 지금 오래 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추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칼기 858기는 블랙박스가 발견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블랙박스가 어디인가에 누군가가 찾아서 갖고 있다면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몇 마디 진실들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또 추정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잔해가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잔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잔해가 어느 부분의 잔해가 많이 나왔냐 이게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게 하체 부분에서는 잔해 희수가 거의 안 됐습니다. 폭탄이 있는 쪽에는 안 나오고요. 즉 말하자면 주로 이 상부 쪽 상부 쪽에서만 반대편하고 반대편에 나왔다 쿠는 것도 그 반대편 거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폭약을 화물칸에 놓게 되면은 그 밑에 쪽은 그야말로 다 폭파가 심하게 돼서 이거는 이미 사라졌고 윗부분은 그래도 많이 그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올림픽 마크가 있는 그런 것이 다 우리 쪽 아닙니까? 상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김현희의 폭약은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 그러면 제3의 인물이 김현희가 아닌 제3의 인물이 화물칸에다가 이걸 설치했다는 게 미리. 그러면 오늘 인터뷰에 조금 더 첨가를 하면 대한항공의 협조에 의해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요. 이 사건은 어쩌면 되게 단순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인물이 지목되는 인물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현희. 김현희 씨가 아까 보여주신 라디오처럼 폭발물을 설치한 적이 없고 저걸로는 불가능하면 김현희가 당신이 칼기 폭파범이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냐를 찾으면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단순한 얼개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김현희 씨만 증언을 해주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김현희 씨가 나는 진짜 칼기 폭파범이라고 쉴드 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조선일보 계열의 그 언론사들 이 사람들은 그만 인터뷰를 합니다. 범인은 어쩌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김현희는 다 알고 있고 김현희는 우리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너는 살인범이 아니다. 우리는 김현희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김현희는 지금이라도 재심 신청을 하면 재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월간조선이나 국정원이나 그죠? 김현희를 계속 115명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김현희와 적대적인 원수거든요. 우리는 김현희를 너는 그런 적이 없어.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폭파와 관련돼서 이 대한항공이 이번에 조현민이 또 조현아 그 집안들이 관세를 그냥 무사 통과했잖아요. 밀반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우리 칼기 사건하고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이 폭탄을 설치할 때 반드시 그는 공항 심사대를 거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것도 안 거치고 갈 수 있어요. 지금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라크 공항에 이 비행기가 들어갈 때, 왜냐면 이라크에서 이게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라크에 들어가고 나올 때, 그럼 어떻게 폭약이 들어갔냐? 예고 행랑입니다. 이라크에서 반입 안 했을 수 있죠.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당시 이란 이라크 전쟁 와중이었고 또 한해진 전인 86년에 세계에서 가장 최우수 보안에 있어서 최우수 공항이 바그다드 공항으로 선정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때 이미 해갖고 갈 수 있잖아요. 우리 국적기고 우리 그 안에 출발할 때 이미 갈 수 있잖아요. 그러고 그 쉬운 방법을 나놓고 굳이 아부다비에 11명이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든 그죠? 애국 항공에 들어갈 때는 여기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쪽 공항에서 아니요. 하역을 안 하면 됩니다. 비행기라는 건 자체 그 내부는 근데 하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시간을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타이머를. 여기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착해서 이게 몇 시간 후에 터지도록 타이머를 맞추는 거는 당시에 우리나라 바그다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항공기나 항시다 안개부의 통제를 받는 보안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항공기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은 이것은 애교 항랑으로 그런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다 그렇게 이용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3의 인물이 누구냐를 우리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모르던 군부대의 폭발물이 제일 강력한 폭탄이 다 있어요. 그럼 군부대에 있는 것을 빼내야 돼요. 그럼 여기에 국방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TNT라든지 아니면 크레모아라든지 이런 강력한 폭탄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군부대가 아닌 다른 데 이용할 때는 안기부에서 이용할 때도. 그러면 국방부가 여기서 개입되는데 그럼 국방부 어찌 죽이냐? 국방부의 특별한 폭파팀이 누구냐면 특전사입니다. 특전사. 지금이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 위에 당시 안기부가 있었는데 그래도 전두환 노태우가 다 동서를 냈는데 그래도 국방부 내를 움직이는 그죠? 국방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어느 정도 보고받고 또 그것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그 이야기가 폭파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국방부와 그 당시에는 보안사로 했어요. 보안사, 그다음에 특전사 이 팀들이 여기에 깊이 관여돼 있다라는 얘기를 폭약팀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폭파 전문가 팀에서는 왜 그러냐? 여기에 이 엄청난 폭발을 한국이 폭발하려면 고도에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폭파 전문가가 이것이 있어요. 설치돼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전문적으로 테러 쪽에 폭파 쪽에 연구하신 분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의견을 제시해 줬어요.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최근에 이 시리즈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남북한이 올림픽을 같이 개최하려고 했었다면서요. 남북한 공동 개최. 네, 북한이 요구했죠. 네. 당시에. 이제 87년은 대선이 있던 해고요. 전두환 정권이 끝나면서 6월 항쟁이 있었고 대선이 있었던 해고. 88년도에는 올림픽이 시작되는 바로 그런 해였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남북한이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목전까지 갔었다면서요. 우리는 몰랐었거든요. 실제로 밝혀진 적 없었고. 근데 칼기 폭파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남북한 공동 개최는 물 건너 가버렸고 결국에 대선에서 노태우는 이겼고 물론 그것이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민간인들이 타 있는 항공기를 폭파해서 얻는 이익은 사실상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버렸죠. 그러니까 올림픽이 우리나라가 발표한 북한의 의도라면 올림픽이 망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북한 자체가 망하는 그런 상태. 전쟁 상황도 아니고 민간인들을 다 죽였다. 북한이 그 사건을 일으켜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해야 될 이유가 없다가 99%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언론들이 속인 거잖아요. 네. 북한이 올림픽 방해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소리를 갖다 붙였어요. 사건 때문에 칼프라파기 사건 때문에 북한은 테러 지원국이 됐어요.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받고 고립됐고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테러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테러 지정이 이 사건. 이 사건 수사 발표 1월 15일 88년 1월 15일 5일 이후에 1월 20일부터 테러 지원국에 지정. 그러니까 같은 칼기 폭파 사건인데 소련이 미사일 쏴서 맞춘 사건은 그 행위 자체를 했다고 인정한 케이스잖아요. 소련이 우리가 한 거에 맞다라고 인정한 아니고 사고직이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비슷한 종류의 항공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 보고 뭔가 착안했을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건데 어쨌건 여기에서 이 상황들이 드러나는 거 보면 그 모든 사건의 시작 그리고 사건의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거기 이제 김현희가 요소에서 끼어 있는 거지만요. 의문을 숫자로 만들려고 그러면 수백 가지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 유독 테러 폭파 사건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것도 대형으로. 1983년도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저 끔찍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칼 007 소련 그 전투기에 피격된 사건 있죠. 1986년 김포공항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그 폭파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 87년 사건이 있어요. 유독 전두환 시기 때 가장 테러 폭파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진상규명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 폭파를 일으킨 어떤 비밀의 어떤 그런 팀들이 계속 이것을 움직였다는 것이 지금 이제 이 테러 쪽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86년도에 김포공항 테러가 났을 때 그 수사를 맡았던 경찰 출신이 가서 수사를 해봤더니 북한 그 폭약이 아니고 우리나라 육군이 쓰는 크레모아로 그것이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도 북한이라고 그때 북한으로 다 저기 했어요. 했잖아요.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건데요. 천안함을 폭파시켰다고 하는 의뢰가 파란색 매직으로 1번이라고 쓰였었잖아요. 지금 그 매직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방부제 처리 같은 거를 안 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녹이 슬어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파란색 매직 1번에 찍혔던 그 성분이 우리나라 모나미에서 생산하는 제품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진짜 참. 그리고 아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 관련해서 특전사보다 같은 부대에 있지만 좀 말려지지 않은 게 707 대테러 부대라는 것도 있고요. 특전사가 뭔가를 관여했다라든지 기무사 관여했다든지 할 때 폭파의 스킬은 아마 같은 사람들이 계속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줄기만 잡는다거나.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은 이제 국방부 영역이기 때문에 김현희 씨한테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요구를 해야 돼요. 또 북한에서 온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북한 분들 모시다 보니까 김현희는 북한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 설마 30년 후에 이런 얘기가 밝혀질까 싶어서 다 거짓말이라고 마음대로 쓴 거죠. 소설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밝혀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도 달라, 노동 당증도 몰라, 특수훈련을 받았다는 연약한 간여린 여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우리 국민을 속여왔던 건데 정말 이게 나라였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 전두환의 충복, 신복 이게 누구냐? 장세동입니다. 장세동이 안기부 출신이에요. 그렇죠. 원래 장세동은 특전사 그 여단 1공수 여단장이었습니다. 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50대 안기부장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사건 2년 전에 그 안기부장이 물러나요. 2년 전이 아니고 85년 때 물러나요. 아닙니다. 87년 1월에 수지킴 사건 때 안기부장이 장세동이었습니다. 6월 항쟁 그 시점 하여튼 그때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 장세동이가 어디론가 사라져요. 물러나고 그런 직책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특전사의 폭파팀 그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세동이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이 늘 이 칼 사건과 늘 같이 오버랩돼요. 장세동하고. 물론 이제 이건 예단일 수 있어서 너무 깊게는 좀 그렇지만 추정해 볼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30년이나 지났지만 어떤 사람들이 끈기 있게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는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주체해서 아니 왜 4.3 같은 70년 된 사건도 다시 재조사하지 않습니까? 예, 위안부 할머니는 뭐 일제 때 아닙니까? 예. 30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칼기 858기 폭파 사건은 1, 2년 안에 정부 차원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권들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어떤 사건 조작, 국민을 기만하고 생태 같은 국민의 피로 만들어진 어떤 이런 상황들을 밝히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거 김현익 한 건 맞네. 근데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면 누구나 수긍하겠다. 저는 이렇게 그렇죠. 보는 입장인 것이고요. 지금 현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전 정부가 국가가 옛날 국가가 하는 거 지금 거짓으로 드러났으니까 지금 정부는 자유롭게 이 사건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발표한 걸 흑우가 왔는데 가족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갖다가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조작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이제 사람들은 이게 30년이 이미 지난 사건을 왜 자꾸 들춰내고 또 이게 다 국민들이 다 잊어버린 사건이고 그런데 왜 자꾸 이 사건을 진상규명을 요구하냐고 하는데 자 4.3 제주 4.3 보세요. 1948년 그죠? 70년이 지난 사건이 지금 이번에 그 올해도 문재 대통령께서 추모제 가셔갖고 이거 지금 재조사할 거다. 진상규명 하겠다. 그죠? 그리고 안매장된 사람들 다 그 터 발굴하겠다. 70년 된 사건도 진실이 규명이 안 되면 정부는 국가는 재조사를 합니다. 해야죠. 그리고 1980년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지금 이게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안매장터 전부 다 전수조사하고 또 발굴한답니다. 이거 재조사 37년 됐지만 재조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30년 사건이에요. 왜 우리 건 안 합니까? 115명 엄청난 그 사람들이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희생됐는데 왜 우리 사건은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형평성. 시간이 오래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5.18과 그 다음에 7년 후에 칼기 폭파 사건이 났고요. 그 해 6월 항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그 사건이 31년째 되고 있는 바로 그런 해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최근에 이 방송 때문에 들은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칼기 폭파 사건은 뭔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수십 년 전부터 돌았던 이야기예요. 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니까. 그것에 대한 진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진실이 아닌 것들이 없잖아요. 우리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이게 김현희가 만든 폭파 사건이 맞아?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 사건에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고 진실 규명에 그리고 진실의 규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김현희가 살아 있습니다.
생존해 있습니다. 젊어요 아직도. 예,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제기된 의혹이 아직 그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의혹은 더 커가기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희가 안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김현희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게 되면 사회적 여론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상조사, 진상규명에 여론이 높아질까 봐서라도 못 나오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이슈에 초점이 되고 관심도가 높아질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한반도 평화 체제로 지금 이제 계속 전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그리고 북미 간의 수교를 맺으면 남과 북이 공동조사를 하게 되면 남북 공동조사 김현희의 모든 그 북한에서의 그런 이력, 그죠? 그런 가족 상황, 신원 다 그냥 하루아침 밝혀지게 돼요. 분단 구조가 해체돼 가면 갈수록 이 사건의 진상규명의 가능성은 계속 높아져 가는 거죠. 최근에요. 북한에 예술단이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지명됐던 김영철 부위원장이 농담처럼 한 말이 다시 회자가 됐었거든요. 제가 남측에서 말하는 천안함 폭침의 바로 주역 김영철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수 언론들이 천안함 폭침 가지고 조롱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반대의 경우인 거죠. 웃기다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전혀 관련 없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께 어떤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슴에 맺힌 한 같은 게 있으실 거라고 봐요. 최소한 내 남편 시신도 못 찾았고 그 사이에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30년이면요. 어머니가 40대 정말 꽃다운 나이였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 상황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의심은 많아지는데 제가 세월호 사건에 굉장히 오랜 시간 매달렸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최소한 내 새끼가 왜 죽은지는 알아야겠다. 제 위에 희생자들 명단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분들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뭐 대부분 자녀분을 잃은 물론 일반 유가족도 있지만요. 마찬가지로 이런 30년 넘는 세월 동안 끝까지 견뎌주신 부분이요. 제가 세월호 사주기 때 감사를 드렸던 유가족들이 그런 거거든요.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것처럼 가족을 잃은 분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엄혹했을 테니까 말씀하지 못하고 계속 억눌려 살아왔던 그런 부분들. 지금도 현재 정치권에서 그닥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지도 않고 있는 먼 옛날 얘기니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말씀 무제한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왜 죄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국가에 살았다는 게 지금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이 안 밝혀지면은 제3의 제4 그 계속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건이 안 밝혀졌으니까 계속 이용하고 또 다른 걸 조작하고 이런 게 났으니까 우리 후세들도 앞으로 이제 편안하게 살게 정말 이렇게 조작되고 이렇게 희생당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게 없었으면 그런 세상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858 칼기는 저희들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진상규명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억울해서 저희들 살 수 없어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막 여기 매달리다 신경 쓰다 보니까 치매가 오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 가족들이 자꾸 이렇게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뭐 변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루 빨리 진상규명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애청자이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민주시민들이시잖아요.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청와대 청원 등 비롯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어느 쪽에선가는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뭔가 작은아마 어떤 움직임이 저는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국민들이 많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터넷이든 어디든 간에 진상규명해달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날아든다 방송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런 거거든요. 이런 약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 억울한 이야기 꼭 할 수 있게끔 마이크 열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칼 858기 폭파 사건 진상규명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